주석이 북한을 방문을 했어요. 그때 말했던 게 핵심이 세 가지입니다. 비핵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라는 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조선반도의 안정을 도모하자라는 거였고, 세 번째는 북미 중재를 중국이 나서서 해보겠다. 그때 하노이 회담이 실패하고 곧바로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렇게 세 개였습니다. 비핵화도 중국이 하려고 했었고, 한반도에도 남과 북이 일국가 체제로 가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북미 간의 협상의 최후 중재자는 미국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다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노동신문에 가기 전에 기고를 했어요. 그 기고가 이제 이번 정상회담에 구체적으로 뭐가 될지가 다 언급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 이번에 비핵화 빠졌어요? 예. 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럼 것이 북한을 좀 달래기네요. 달래기 정도라고 저는 좀 더 봅니다. 아, 더 봐요? 만약에 비핵화를 언급하려고 했으면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을 안 만났을 겁니다. 아. 그래서 거기에 일정 정도 합의가 있었고요. 중국이 완전히 비핵화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최근에 가진 태도, 비핵화를 맨 나중에 놓고 핵 군축부터 이야기해보자는 입장으로 돌아간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핵 문제를 먼저 꺼내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 이번에 처음 나온 건데, 조선 반도를 한꺼번에 다루는 걸 없애버렸어요. 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이국가 체제를 중국은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고 중국과 북한의 양국 간의 국가 관계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안보지행에서 커다란 변화가 다시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하고도 배치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네. 이 문제는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을 다시 던지는 문제입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이야기가, 옛날에는 미국의 중재자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었는데, 네. 이번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공동으로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응하자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일본의 군사주의의 급격한 진전할 문제를 공동 대응하자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까지 이 동북아 안보 질서의 큰 틀을 중국과 북한이 새롭게 협정을 체결해서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와. 굉장히 안 좋네요. 예, 이게 중러 정상회담 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게 중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게 세 가지, 그러니까 북한하고 얘기한 게 세 가지인데, 결국 미국에 맞서서 북중러 다극적 세계 질서를 만들자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반대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제 두만강을 개발해서 중국이 이제 동해로 나갈 수 있는 것을 열어주자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비핵화는 통상 이제 이렇게 중국이 방문하거나 예전에 북한이 도발도 하지 않고 굉장히 잠잠하게 있어줬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이국가 체제를 중국은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고 중국과 북한의 양국 간의 국가 관계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안보지행에서 커다란 변화가 다시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하고도 배치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네. 이 문제는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을 다시 던지는 문제입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이야기가, 옛날에는 미국의 중재자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었는데, 네. 이번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공동으로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응하자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일본의 군사주의의 급격한 진전할 문제를 공동 대응하자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까지 이 동북아 안보 질서의 큰 틀을 중국과 북한이 새롭게 협정을 체결해서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와. 굉장히 안 좋네요. 예, 이게 중러 정상회담 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게 중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게 세 가지, 그러니까 북한하고 얘기한 게 세 가지인데, 결국 미국에 맞서서 북중러 다극적 세계 질서를 만들자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반대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제 두만강을 개발해서 중국이 이제 동해로 나갈 수 있는 것을 열어주자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비핵화는 통상 이제 이렇게 중국이 방문하거나 예전에 북한이 도발도 하지 않고 굉장히 잠잠하게 있어줬는데, 시진핑 주석이 오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며칠 전에 새로 만들어진 농축 핵시설을 갑니다. 네. 그 연료 핵시설을 보여준다는 것은 네. 이제 더 이상 자기네들 비핵화는 끝났다. 아. 그렇게 얘기하고 김여정 부장이 담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는 저번에 미중 정상회담 할 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대를 가졌다라고 얘기했었다라는 것을 바로 김여정 그 부장이 부정하면서 거짓 정보다. 뭐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 이번에 북한의 전략적 위상이 굉장히 올라갔다. 뭐 하고 싶은 의지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합니다. 네. 예.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했어요, 사실 그거. 이스라엘이 이란 서부 중부에 대한 표적 공습을 해서 네. 사실 그러니까 이란이 때린 거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해서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부 공방전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의 협상 주도권은 이제 완전히 상실됐다. 예, 제가 보기에 그 MOU가 그 당시에 막 논의됐을 때 네. 일단 MOU를 체결하고 2차 협상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지부진하게 주저하다가 해차긴 했고. 예, 시기를 상실하고 어쩌면 반대로 이란의 협상 주도권이 세져서 아휴. 이제는 동결 자금을 37조 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휴.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과거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JCPOA 그 당시에 이란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 예, 그 합의하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이 17억 달러를 이란한테 줬습니다. 그게 뭐 돈을 준 게 아니고 원래 이란이 줬던 돈, 동결했던 무기를 사겠다고 줬던 돈을 다시 돌려준 건데, 네. 이자까지 해서 네. 그걸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거 완전히 보잉 비행기에 현금을 가득 실어 이란에 보냈다고 엄청나게 비난합니다. 네. 근데 이걸 자기가 지금 이것을 다시 풀어주자니 지금 JCPOA 3.67% 평화적 핵 관리도 못 받고 있는 것이, 그럼 왜 전쟁했냐.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못 받고 지금 사실은 그 합의각서를 못 맺었는데 이제 이 동결자금 37조 원을 어떻게 풀어주냐는 거죠.
그거 하면 다시 정치적으로 완전히 또 뭐 왜 이거 했냐라는 얘기가 다시 들려지기 때문에 네. 고민이 엄청나게 많아진 시점입니다. 아, 그때 했어야 돼요. 그 MOU. 그렇습니다. 예, 그럼 서명만 하면 되는 상황까지 놓여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다시 제가 저번에 6.25 전쟁 때 1년 전쟁하고 2년 협상하면서 고지전했다는 말씀을 드렸었듯이 네. 지금 협상은 이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협상 국면은 계속 가면서 공방전이 계속 될 거다. 굉장히 장기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 트럼프 말을 안 듣네요, 네타냐후가. 그러니까. 난 그거 좀 놀랐어요. 아예 안 들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할 의지가 없다는 걸 이제 확인한 거죠. 트럼프는 그렇지. 예, 트럼프 대통령이 왜냐하면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란이 무너져 버려야 되는 것인데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네. 근데 사실상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만큼 해서 이제 끝내고 싶어하는 느낌이 딱 받으니까 이제는 사실 막 나가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죠. 이거 진짜. 트럼프는 이제는 뭐 아무런 힘이 없네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 그렇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틀어지면 틀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네타냐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제 목리를 부리고 이 협상에서 우리를 배제하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60일 MOU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네타냐후가 멈추면 멈출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얘기를 해서 야 60일까지 이게 되고 나서 네가 공격하든 말든 내버려두다 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니까 저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틀어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한번 세게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살려줬지도 안 그랬으면 감옥에 상륙했대요, 있어 상륙.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그렇게 보면 네. 지금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잘 말씀 주셨는데 지금 모센 레자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협상 시작하면 120억 불을 주고 네. 60일 동안 120억 불을 추가로 줘서 240억을 나한테 줘라. 37조를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레버러지를 많이 잃은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 그럼 지금 유일한 레버러지가 누가 있습니까? 네타냐후잖아요. 네타냐후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지렛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면서 협상 국면을 가는 거지. 아, 그래요? 틀어지려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지금 그 여러 가지 무기 방어 무기 같은 경우도 지금 대만 해협에서도 문제되고 이렇게 되는 게 다 지금 사드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이스라엘 보호를 위해서 200발 그러니까 거의 이제는 진짜 심각합니다. 네. 예, 선거 용지가 부족했다. 이건 뭐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해결 과정, 그 대응 과정도 너무 어설펐고, 심지어 그 송파 구청에서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절하고, 심각해도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20, 30대가 주축이 된 시민들이 송파 개표소에서 계속해서 지금 시위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예, 재선거를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네. 부정선거 음모론. 그리고 극우들과는 네. 완벽히 이제 또 선을 긋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아주 현명한 대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그 시위 현장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뭉클하더라고요. 네.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주말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여러 시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이미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대통령께서 추가로 대책을 강구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사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투표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했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 충격일 거예요. 사실은 이제 부정선거론하고 좀 뒤섞여 있긴 한데 좀 달라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서 뭔가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그거하고 어떻게 투표를 못할 수가 있어? 우리 대한민국에서? 라는 문제제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은 약간 뒤섞여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청년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을 보면서 나도 참 민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좀 들더라고요. 역표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원칙에 관한 문제다. 사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에요.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해. 어떻게 운영하는지 뭘 해도 우리는 아무런 감사도 못하고 말도 하면 안 돼요. 일체 관여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니 혹시 범죄 혐의가 있는 거 아닐까? 해서 제가 그럼 최소한 진상을 밝혀봐야 되겠다. 일부러 그랬나? 또는 뭔가 근본적 구조적 문제가 있나? 근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 길이 없으니까 감사도 안 되지요. 우리 대답하지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해요. 물어보면 안 돼. 합동수사본부 그래서 빨리 하자. 정부 주요 요인들이 좀 모여서 헌법상 시스템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 헌재 얘기를 해보자고 제안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부정선거 음모론과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는 정확하게 또 짚고 넘어가야 되고, 사실은 이번 이 일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건 사실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는 않은 문제인데 그런 시도를 하려는 움직임들도 굉장히 많죠.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분들이 그냥 그 거리로 나서셨는데 참정권 수호 목적으로. 네. 근데 이제 오히려 아까 뭐 잠깐 보이기도 했지만 전환길, 그러니까. 단연명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저는 진짜 심각하다 본 게 경찰을 둘러싸가지고 대놓고 막 신상 털고 막 조리돌림하고 박제하고 난리. 어떻게? 김태규. 그분들이 사실은 방송 장악에 천병 노릇을 했는데요. 방송을 다 망가뜨렸죠. 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방송 장악을 저지하는 쪽이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국회 과방위에서는 사실 패장들입니다, 두 분 네. 다. 네, 저희는 그러니까 방송 장악을 분쇄했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또 대구나 그 지역은 또 다른가 봅니다. 네. 그 보수가 그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얼굴 잠깐만 좀 올려줄 수 있을까요?
여기 이진수 김태규가 여기에. 와, 저 위원장, 부위원장. 근데 저분들 방송 장악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내가 볼 땐 너무 좋은 표현이야. 방송을 진짜 망가뜨렸어, 다. 다 법원에 의해서 다 바로 잡히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네. 방송을 다 망가뜨렸으면 우리가 탄핵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못했을 텐데 저분들은 다 망가뜨리려고 했는데 못 망가뜨린 겁니다. 예, 그래서 정확한 그 표현이네요. 12.3 내란 때 방송들이 사실 제대로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보도했기 때문에 저들은 패장이고요. 패장이다. 저는 제일 이상한 거. 아니 저분은 국회 위증으로 고발된 게 언젠데 왜 이렇게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되는 건지 이게 네. 매우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기자회견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또 그 가운데 선거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고민을 좀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거에 대한 입장을 내면서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을 했거든요. 네. 총리 후보자와 관련된 이야기도 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장관을 총리로 지명을 했어요. 네. 여기 보면 이제 네이버 대표이사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과 관련해서 한동훈이가 글을 남겼는데 심각합니다. 이걸로 뭐 네, 할게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을 위한 성남FC 뇌물 공여자인 네이버의 대표 출신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이재명을 위한 대북 송금 뇌물 사건 공여자인 쌍방울의 대표 출신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재명 대통령 네이버의 뇌물 공여에 대해 보훈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진짜 심각한데 그 성남FC 제3자 뇌물죄 네. 공소장 어디에도 한성숙 이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다 알고 있어요. 예. 정치인들이 한동훈은 더 우리나라 제일 잘 알겠지. 그렇죠. 한 자도 안 나오잖아요. 관련도 없는 사람이잖아. 봉지욱. 그렇죠. 근데 뭐 성남 FC 사건이란 게 이제 우리가 다 잊어버렸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4년부터 16년에 재선을 한 번 더 하잖아요. 그때 이제 성남시의 재정 상태가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습니다. 재정이 파탄 나가지고 그래서 대장동을 민관 합동 개발한 거예요. 성남시 네. 돈이 없어서. 근데 성남 FC 축구단을 살리기 위해서 뭐 네이버나 두산 등 그쪽 또 분당 쪽에 이제 기업들에게 협찬을 받은 거죠. 그 축구단을 살리기 위해서.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당시에 네이버가 뭐 돈을 줬다 이거 그러니까 광고비를 냈다 이건데. 제3자 뇌물이다 이거야. 안 그래도 저도 이것 때문에 어제 공소장을 봤어요. 뭐 근데 제가 기사를 쓰지 않으니까 공소장, 그러니까 이 분은 한성숙 총리 후보자는 아예 뭐 수사 대상도 아니고 이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수사 대상 자체가 아니었어. 그리고 이제 그 수사 대상이었는데 무혐의라는 게 아니고 대상도 아니었다고. 그리고 이제 따져보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 기업들한테 돈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3자 그러니까 성남시가 성남시가 이제 그 축구단 운영으로 해서 받은 거잖아요. 네. 근데 얘들은 뭐가 잘 안 되면 그 대북 송금 사건도 그렇고 다 제3자로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성립이 되는. 이렇게 치면 홍준표 네, 말이 안 돼요. 경남도지사도 이런 식으로 맞아요. 했거든요. 다 걸리는 네. 거죠. 지자체장들은 다 구속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게 정말 가장 우스꽝스러운 수사였고 가장 우스꽝스러운 기소였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이게 검사들의 그렇죠. 보안 수사 요구권의 가장 큰 폐해의 핵심 사례입니다. 이 건이. 이거 보세요.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근데 검찰이 보안 수사 요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정권이 바뀌어요. 윤석열 정권으로. 그러자 경찰이 수사가 갑자기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가장 보안 수사 요건의 가장 나쁜 사례입니다. 이 건이. 그러니까 저게 2022년 1월에 당시 대선 2달 앞두고 갑자기 검찰이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시에 이재명 조폭 연루설 이것도 검찰이 손을 대고 있었고 이미 뭐 그것이 알고 싶다고 상관없이 저것에 대해서도 수원지검이 경찰한테 수사 다시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직전에 검찰이 대선에 개입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를 맞아요. 가지고 대선 직전인 거니까. 예, 대선 직전. 그리고 이제 대선에서 윤석열이 이기고 경찰 수사가 바뀌어. 이걸 갖고 지금도 한동훈이는 법무부 장관이었잖아. 지금 고개를 숙여야 될 건마다 고개를 쳐들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금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재밌게 이 재판에 드디어 윤석열이가 나왔어. 증인으로 나왔어. 출석을 했어요? 이거 사람들이 모르는데 윤석열이 나왔어. 나 그래서 너무 많은 얘기를 듣고 싶어. 네네네. 윤석열이 나왔어. 어제 보니까 한 2시간 가까이 나와서 증인, 자기가 이제 명예훼손 사건, 뭐 뉴스타파 보도나 제가 JTBC에서 했던 보도 때문에 악의적으로 자기가 이제 당했다, 대선 때 이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걸로 이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어제 나와가지고 여태까지 한 마디도 없다가 그저께 다른 재판에서 내일 저기 명예훼손 사건 나 증인 나갈 거라고 말을 하다가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올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다른 재판에서 이야기를 해서 나 내일 거기 갈 거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심심한 거예요. 나 마실라 갈 거야. 그리고 2시간을 떠들다 갔는데 다 못 떠들어가지고 한 번 더 나와요. 이번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2시간을 떠들었어요? 2시간을 했고 모자라가지고 한 번 더 나옵니다. 너무 궁금해. 너무 와, 궁금해. 무슨 말을 대박이야. 했는지. 대박이야. 네. 궁금해. 빨리 얘기해줘. 빨리. 중요한 거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이니까 명예훼손의 피해자잖아요. 검찰이 이제 피해자로 만들었는데 여태까지 이제 윤석열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한 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한 마디도 한 적이 하나가 없는데 없었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인 입으로 다 이야기를 하는데 네. 2시간이라 제가 이제 아침에 보다가 좀 대략 정리를 했는데요. 1번 자료 보시면 일단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분 특징 좀 있잖아요. 네네. 일단은 자기가 그 뉴스타파 보도로 인해서 악의적으로 내가 당했다. 대선 때 나 떨어질 뻔했다. 라는 거잖아요. 이게 검찰의 공소 사실이에요. 네. 근데 어제 나와가지고 나 뉴스타파 보도를 못 봤어. 못 봤다 그래요? 내용을 몰라.
근데 뭐가 명예훼손이고 그러니까 못 보고서 왜 그러냐니까. 아니 검찰 기소했으니까. 뉴스타파 보도를 못 이 봤다고 원가 전략도 하면서 바꿔버리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뉴스타파랑 이것들은 나를 떨어뜨리려고 낙선 목적의 마타도어를 한 거야. 그걸 몰라. 근데 이거는 낙선 목적의 마타도어라는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어제 근데 내용을 실제로 모른다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이제 마타도어 관련 부분 재밌네. 3번 자료 보시면 이거 아, 윤석열 나오니까 그래도 야 활기가 생긴다. 그렇죠. 재밌네 요놈. 요거를 제가 이제 변호사와 저희 측 변호사와 윤석열이 묻고 답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변호사 한번 읽어볼게요. 네, 증인은 오랜 공직 경험으로 공직자의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글쎄 뭐 그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거? 네, 이 사건 보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보도 내용을 내가 잘 모르는데 그게?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보도인지 대선 직전에 나에 대해서 뭐 낙선을 목적으로 무슨 마타도어를 했다 뭐 이런 걸로만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언론 보든지 저는 하여튼 뭐 마타도어 공작이 선거에 굉장히 그 악영향을 줬다 하는 얘기는 뭐 대선 끝나고 당 관계자들한테 들었는데 선거 끝나고 나니까 뭐 너무 바쁘잖아요, 그렇죠? 인수위도 만들어야 되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정신이 없어서 뭐 그 다음부터 뭐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네, 일단 보도를 증인을 나온 순간까지도 몰라. 순간까지도 모르고 변호사가 이제 설명을 해줘요.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이제 해주니까 이제 우리 변호사가 뭐라 물어보냐면 이거 이제 이걸 그렇다면 자기가 당선되고 18개월 후에 수사가 들어가잖아요. 1년 반 뒤에 수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뜬금없이.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입장은 네가 시킨 거 아니야? 네가 지시하거나 보고 받았지. 라고 물어보니까 그걸 물어봤어? 다시 1번 자료 보시면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전혀 보고받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또 동시에 뭐라고 했냐면 근데 그 검찰에 내가 얘들 처벌하라고는 뭐 의사를 밝혔다고도 그래요. 보고를 받지 않았다. 이건 앞뒤가 안 맞네. 전혀 모르고 연락도 한 적 없다고 하는데 또 얘들 처벌하라고 제가 그 검찰에 말은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네, 그런데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 맞잖아요. 네. 선관위원장, 대법관. 이 독립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선관위는 어떠한 감시와 견제도 받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성역이 되어버렸어요. 못 건드리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성역이 됐어. 조직이 다 망가져버린 겁니다. 그 사이에. 네. 실제로 몇 년 전이었지? 2023년이니까 3년 전. 그 채용 비리. 네. 그거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마 규정 위반으로 걸린 게 한 900건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관련 재판이 진행이 안 돼. 왜냐, 이게 다 지금 엮여 있잖아. 아까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라고 했죠. 네. 근데 시도 선관위원장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다 판사예요. 예. 다 판사야. 그 지역 판사. 그 지역 판사. 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진행이 안 됩니다. 진행이. 그렇죠? 네. 그거 좀 정리를 좀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 일단 그 2022년 대선 당시에 뭐 소쿠리 투표 논란도 불거졌었고요. 아니, 그거 진행 안 되는 거. 그거 하나 뽑아드렸는데. 네네. 딸 부정 채용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3년째 1심 여전히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 의혹에 눈 감은 법원이라고 이제 뭐 시사저널 등이 보도를 하긴 했었는데 눈 감은 게 아니고 자신들이 당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의혹인데요. 보면 이제 송봉섭 전 사무차장. 재판이 1심만 3년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딸 그 채용을 부정청탁한 혐의로 가장 먼저 기소가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1심만 지금 3년째 진행 중입니다. 이건 안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미쳐. 작년 1월에 준비 기일이 끝났고 1년 5개월 동안 재판이 3차례만 진행됐고 기일 변경 총 7차례. 와. 이 사람만 그런 거 아닙니다. 2024년 12월에 기소됐던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1심만 1년 6개월째.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거는 사실 진짜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법조인 유일하시니까요. 말이 안 되는 네. 일이죠. 그냥 상식적으로 이게 뭐 법조인이라 아는 일입니까? 그리고 다른 건에서 공직자가 이런 식의 그 기관 내부에서 좀 조직적으로 벌어진 일이었잖아요. 이게 네. 감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네, 그거를 그 사회적 파장에 비춰봐가지고 그 뒤로도 특별히 언론의 조명도 받지도 않고 그 사이에 그냥 이 사람들은 이렇게 뭉개고 있었다. 근데 재판도 진행이 안 되는 네. 거죠. 그렇죠. 게다가 지난 2월에는 헌재에서 선관위는 감사하면 안 돼라는 또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헌재에서 예. 비리가 불거졌을 때 감사원이 감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헌재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성역화됐고 완전히 지들 멋대로 하고 선거 기간에는 휴직하고 그렇죠. 기강이 다 무너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게 현실로 이제 사달이 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예. 감사원이 손 못 대는 데가 그 유일한가요, 선관위가? 감사원은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감사원은 행정부 소속이니까. 소속이니까. 예. 공무원들이 일하는 곳은 다 이제 감사 대상인데 여기는 이제 독립기관이라서 그렇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이나 국회를 감사원이 감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 네. 헌법기관이니까 안 된다 이러는 건데. 그리고 또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으로 앉아 있어. 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본업이 더 많거든. 그렇죠. 이걸 어떻게 알아? 게다가 지난 2월에는 헌재에서 선관위는 감사하면 안 돼라는 또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헌재에서 예. 비리가 불거졌을 때 감사원이 감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헌재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성역화됐고 완전히 지들 멋대로 하고 선거 기간에는 휴직하고 그렇죠. 기강이 다 무너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게 현실로 이제 사달이 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예. 감사원이 손 못 대는 데가 그 유일한가요, 선관위가? 그렇죠. 감사원은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감사원은 행정부 행정부 소속이니까. 네. 예.
공무원들이 일하는 곳은 다 이제 감사 대상인데 여기는 이제 독립기관이라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이나 국회를 감사원이 감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 네. 헌법기관이니까 안 된다 이러는 건데. 아, 그리고 또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으로 앉아 있어. 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본업이 더 많거든.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 내가 볼 때 업무 파악도 안 될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정확히 보신 거예요. 그리고 네. 저 안에서 또 자기들끼리 저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끼리 권한이 많으면 파벌 싸움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보면은요. 그 중요하게 말하자면 코어 일을 하는 사람이 중앙선관위원 총 9명인데 그중에 한 분만 상임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 한 명하고 그다음에 사무총장 그 둘이가 파워게임을 해요. 그리고 사무총장 밑에 차장들이 또 있거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승진해서 올라갈 적에 제가 느끼기로는 예전에 그 제가 인사검증하고 이럴 때 자기들끼리 막 투서하고 이런 거를 보면 네. 그 능력보다는 그 파벌 싸움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난 누구 라인인데 최웅 라인이 갈라 그러면은 무조건 이거는 이제 막 쳐야 되고. 그럼 경쟁 라인은 쳐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하기 경쟁보다도 지우기 경쟁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 조직이 뭐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되겠냐고. 토대가 아니 이 사람이 더 선거 관리에 적합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투표용지 부족했던 거 계속 더 늘어나더만. 그죠? 네. 아니, 그게 그렇게 파악하는데 오래 걸린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것도 계속 틀려요, 지금. 계속 늘어나. 예. 그리고 오늘도 보도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왜 그 최소 투표 용지 마련하는 거 60%에서 내부 지침 네, 50%로 50% 했잖아요. 변경하는데 네. 회의를 안 하고 결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막 모든 게 난리야. 그냥 했다며 자기가. 네. 이게 뭐예요 대체? 지금 엉망입니다. 사람들 정말. 네. 그러면은 그 선관위원장 대법관이 하니까 업무 파악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보고하는 대로 그래 그렇게 그렇죠. 약간 이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말이 맞는가 보다. 그렇죠.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또 그 말이 맞나 맞아요. 보다. 그렇겠죠. 제가 실제로 중앙선관위원장님한테 선관위 내부에 이러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 한번 파악을 해보시죠. 네. 이렇게 조언을 해드린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서로 말이 달라서 자기는 일주일에 한번 갈까 말까. 지시를 못 내려 사실 뭘 알아야지. 모른다니까. 지시를. 네, 네. 예. 말씀드리는 순간 김정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렇게 바쁘게 사는데 어떻게 계속 살이 쪄요? 아니, 뭐 박완수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뭐 시간 관계상 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박완수 그 딥페이크 선거 기간에 네. 그 공무원 동원해 가지고 만든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로 압수수색 들어갔더라고 공무원 압수수색. 예, 예. 이거는 당선 무효와 관련이 있는 그럼요. 범죄 혐의거든요. 대한민국이 선거와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네. 근데 선거법, 선거운동과 관련돼가지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네. 벌금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네. 당선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혐의점만 봤을 때는 네. 그냥 법리적으로 봤을 때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선 무효로 나온 것이 진실이라면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네.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된 것이 절대적으로 금지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되어 있더라고. 금지규범 위반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되면은 위반 당선 무효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지금까지 아니, 근데- 판례가 네. 그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허위사실 유포하고 네네. 금품살포 이걸 제일 엄격하게 네. 봐왔잖아요. 네. 그것도 허위사실 유포가 자기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 근데 이제 박완수 씨 같은 경우는 딥페이크가 법조문상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는 예이기도 하고 82조 파랑 허위를 하는 거잖아요. 올려주겠습니까? 공직선거법. 네. 명확하게 82조 파랑이 딱 나와 있거든. 딥페이크가. 네. 예. 근데 허위사실 얼마나 엄격해 보면 21대 때 이규민 의원이라고 안성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민주당 의원이. 그 사람이 자동차 전용 도로하고 고속도로가 다르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그 자동차 전용 도로하고 고속도로를 그 단어를 헷갈렸다고 당선 무효가 됐거든. 진짜로요? 네. 상대 후보가 네, 네.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갈 수 없는 고속도로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보니까 고속도로가 아니고 자동차 전용 도로야. 근데 그걸 고속도로라고 했다고 당선 무효가 됐다니까. 허위사실이라고 해가지고. 진짜로? 네. 그런 그렇게까지 하는 법이 굉장히 그렇게까지 하는 금지가 대법원이에요. 그렇게 네. 엄격해요. 엄청 엄격하네. 황당하지 않아? 네. 이거 너무 엄격한 것도 뭐 나는 조금 맞아요. 별론 근데 거 그거는 제가 볼 때 잘된 판례는 아닌데 하여튼 어떻게 하나 보라는 말씀에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그것도 봐왔다. 그렇게 적용했었는데 근데 선거와 관련된 이제 만약에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된 것이 지금 나온 것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또 시간이 수사와 관련된 시간이 필요하고 선거법 관련된 그 일자 규정들 언제까지 처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훈시 규정이라고 해가 지키지 않으니까 시간을 질질 끌겠죠.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네.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된 것 같아요. 지금 네네. 나오는 보도를 보면. 네. 그리고 공무원이 개입된 것 같아요. 공무원이 직접 지시를 한 듯한 그 녹취가 나왔으니까. 네, 네. 그런데 여기에 경남도지사 후보 박완수가 직접적인 연루가 돼 있느냐. 네. 그거는 중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회계 책임자의 부정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당선 무효를 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체가 자기 책임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감독 책임이 자기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것을 감독해야 되는 책임 자체가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기 책임이 아닌데 왜 처벌이 되느냐라는 항변에 대해서 감독을 잘못했잖아라는 이유로 이제 처벌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감독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감독 책임도 있고 그 결과로 이익이 그 사람한테 돌아가는 네네.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 주체니까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야말로 이번에 박빙으로 이겼거든요. 네네. 경남도지사. 네. 야,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 그렇죠.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네요. 심각한 문제고 당사자는 헌법소원한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회계 책임자 감독 책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반대 의견도 있어요. 회계 책임자가 잘못한 거를 이 사람이 감독해서 어디까지 알 수 있느냐 도저히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당선 무효시키는 건 잘못된다라는 헌법재판관의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 네네. 그 얘기는 오늘은 듣고 싶지 않았어요. 네네. 네네. 모르고 싶은 권리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네네네. 네네. 저는 시간 많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1주년 기자회견에서 1번 기자가 한일 간의 군수 지원 협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군수 지원 협정 벌써 어렵잖아. 어려운데요. 근데 중요하거든. 근데
제대로 이게 다루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오늘 좀 배웁니다, 저희.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냈습니다. 그 부분 영상으로 이어폰 착용해 주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한일 관계라고 하는 거는 가깝고도 먼 관계인데 나는 가깝고 또 가까운 사이가 되면 좋겠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다. 중복질에서 내가 맞았는데 우리 친하게 지내자. 다시는 안 때릴게. 진짜 미안해. 그래서 진짜 안 때리겠구나. 이렇게 돼야 뭘 하지. 군수지원협정 이 문제도 대한민국 국민들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한다 지금. 대목에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그건 현실적 필요성이고 우리는 국민들의 정서상 이거 받아들이기가 현실은 어렵다. 본질적으로 다 깨끗이 정리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정리했다고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래야 진정한 한일 관계가 이루어진다. 진심으로. 때려서 진짜 미안해가 진심으로 해야 된다. 네. 지금 이 때문에 뭐 일본 국민들이 온라인상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낸다고 일본 언론이 또 보도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 맞습니다. 그 일본 쪽의 시각은 약간 좀 비뚤어져 있고요. 네. 그 역사적인 사과를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요구했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 존리되지 않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정리가 안 됐다. 예, 그게 핵심은 독도 문제입니다. 아. 예, 연도 문제가 있는 나라끼리 그 깊은 군사적 협정을 맺지 않습니다. 그거는 세계 산식이고요. 왜냐하면 군사 물자 교환 협정 같은 것 맺고 또 지소미아 그거는 정보 교환 협정이잖아요. 지소미아. 이거 둘까지 맺으면 기본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군사동맹에 거의 가깝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군사동맹을 맺으면서 제3국하고 뭐 대치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예를 들면 일본이 독도를 완전히 접수해버렸다라든가 그런 상황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연도 문제가 있는 나라끼리는 기본적으로 군사협정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냥 역사적인 문제로 다시 시비를 걸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서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핵심이 아닙니다. 아주 정말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군수지원협정, 한일 간의 군수지원협정을 일본은 많이 원하고 있나 보군요. 네. 간절히 원해요. 예, 왜요? 일본은 한국하고는 거의 이 지역에서 마지막 맺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필리핀하고 맺었고요. 악사를 호주하고도 맺었고 또 멀리 있는 미국하고도 물론 군사동맹이니까 거기는 맺고 있고 캐나다하고도 맺었고 영국, 이탈리, 프랑스하고도 맺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군사동맹은 아니지만 미국하고만 일본도 완벽한 군사동맹 이런 거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 악사를 그런 식으로 맺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자위대가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나쁘고. 예, 자유롭게. 당시 민주당 지지자, 다시 말해 헬마우스 같은 놈들이 뉴스타파를 마구마구 공격을 해대요. 왜 문재인 정부 흔드냐고 저런 놈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뉴스타파의 구독을 끊고 후원을 끊고 저 적폐 같은 새끼들, 맞네. 저거 아주 기레기 같은 놈들 난리 부르스를 친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나를 지켜주잖아. 그치. 빼박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인사청문회에 나와갖고 대놓고 그냥 당당하게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사가 저는 정확치 않다고 지금 보고요. 아마 무슨 수사 과정에서 뭐 어떤 모바일 같은 것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좀 부정확하게 들어서 그런 게 나왔는지는 모르나 제가 객관적인 그 정황으로 보면 저보다 그 이남석 변호사를 그 동생인 윤대진 과장이 훨씬 잘 알고 바로 그 과에서 그 근무하다가 나간 변호사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친 사건입니다. 결국은 그때 문재인 정부를 지키려고 이거를 덮어줬는데 결국 이게 얼마나 큰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습니까? 야 임마. 그래요? 나에게는 진짜 이게 엄청난 큰 영향을 끼쳤다고. 그렇구나. 저희는 이제 저 JTBC 때인데 뉴스타파 보도 소개를 많이 했죠. 저는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정말 재밌는 게 뭐냐. 저때 검찰총장 시절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실드를 쳐주고 대선 나왔을 때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다 실드를 쳐주는 거야 이거를 또. 그러니까 대선 기간에 윤석열이는 또 막아주니까 대놓고 거짓말을 또 해버린 겁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그 주간동아 기자하고 통화한 그 내용을 보면은 제가 답한 것만 돼 있지 그 기자가 저한테 질문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거를 아마 그 질문을 그 당시에 다 공개가 됐더라면은 제가 왜 그렇게 답을 했는지가 아마 잘 설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무슨 공식적으로 무슨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저보다 변호사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동생도 현직 검사고 제가 굳이 변호사를 뭐 이렇게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변호사는 다른 사람이 연수원 19기에 다른 사람이 선임이 됐고요. 결국 이놈은 이 거짓말로 지금 재판을 받고 400억을 토해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당시 이걸 실드 쳐줬던 대가로 400억을 토해내는 봉주 기자님. 이거 뭐 준비는 내가 다 해줬는데 혼자 다 했어.
이 영상도 다 내가 자기가 아, 얘기를 진짜. 진짜 요즘 방송하다 내가 보니까. 영상을 5개 줬는데 4개를 자기가. 야, 이게 진실입니다. 이번에 공개를 한 거야? 그거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이남석 변호사죠. 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 7월 10일 윤우진에게 보낸 거예요. 문자 내용이 있어. 서장님, 저는 이남석입니다.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문자 올렸습니다. 와, 끝이지, 끝. 자, 그리고 이게 흘러가는 거 양상을 봐봐. 윤우진과 이남석과 윤우진이 서로 이렇게 막 통화를 합니다. 계속. 네, 굉장히 자주 통화했죠. 그렇습니다. 네. 중간에 윤호진도 윤석열 통화하고. 그렇죠. 예. 윤석열까지 있어요. 딱 돼 있지. 자, 근데 여기 정확하게 지금 잘 기억을 해둬라. 2012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은요.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한테 2012년에 한참 전에 옛날에 저 당시에 한상진 기자에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었어. 그 통화 내용의 상황과 이야기를 했던 그 녹취가 딱 떨어집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2012년 윤석열이가 한상진 기자에게 이야기한 그 녹취 이어폰 착용을 해주시고 함께 듣겠습니다. 이남석이 보고 이제 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또 이남석이가 그냥 전화는 안 받을 거 아니야. 어디 반대 언론자는 안 받을 수도 있잖아. 일단 이남석한테 문자를 넣어주라 그랬다고. 윤석열 부장이 얘기한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한 문자를 넣어서 하면 너한테 전화가 올 거다. 그러면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라. 통화 내역이랑 같다. 끝까지 문자를 먼저 보내라. 문자 먼저 보냈지. 미리 문자 올렸습니다. 그리고 통화하고 윤석열이랑 또 통화하고. 기가 막히잖아 이거. 딱딱딱 다 들어맞죠? 똑 떨어집니다. 이렇게 명확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뉴스타파는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걸 이제 보도를 했던 거야. 그런데 당시 민주당 지지자, 다시 말해 헬마우스 같은 놈들이 뉴스타파를 마구마구 공격을 해대요. 왜 문재인 정부 흔드냐고 저런 놈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뉴스타파의 구독을 끊고 후원을 끊고 저 적폐 같은 새끼들, 저거 아주 기레기 같은 놈들 난리 부르스를 친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나를 지켜주잖아. 빼박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인사청문회에 나와갖고 대놓고 그냥 당당하게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사가 저는 정확치 않다고 지금 보고요. 아마 무슨 수사 과정에서 뭐 어떤 모바일 같은 것이 나와서 저는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정말 재밌는 게 뭐냐. 저때 검찰총장 시절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실드를 쳐주고 대선 나왔을 때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다 실드를 쳐주는 거야 이거를 또. 그러니까 대선 기간에 윤석열이는 또 막아주니까 대놓고 거짓말을 또 해버린 겁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그 주간동화 기자하고 통화한 그 내용을 보면은 제가 답한 것만 돼 있지 그 기자가 저한테 질문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거를 아마 그 질문을 그 당시에 다 공개가 됐더라면은 제가 왜 그렇게 답을 했는지가 아마 잘 설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무슨 공식적으로 무슨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저보다 변호사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동생도 현직 검사고 제가 굳이 변호사를 뭐 이렇게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변호사는 다른 사람이 연수원 19기에 다른 사람이 선임이 됐고요. 결국 이놈은 이 거짓말로 지금 재판을 받고 400억을 토해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당시 이걸 실드 쳐줬던 대가로 400억을 토해냅니다. 봉주 기자님. 이거 뭐 준비는 내가 다 해줬는데 혼자 다 해줬어. 이 영상도 다 내가 자기가 진짜. 진짜 요즘 방송하다 내가 영상을 5개 줬는데 4개를 자기가. 야, 이게 진실입니다. 이런 거 왜 불렀어? 요즘 방송하고 그냥 앞에서 공지욱 기자가 계속 인상을 쓰고 있어서. 어제만 해도 한 번만 나와달라고 해서 억지로 나왔잖아요 지금. 작가들도 지금 섭외 잘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나왔잖아요. 죄송해요. 요즘 봉주 그냥 앉아만 있어. 그냥감 있잖아. 이게 제가 오늘 한상진 기자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2013년 9월에 윤석열이가 왜 검찰을 동원해서 우리를 수사했는지 나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당신 때문이 뭐 우리 무중이고 또 다른 사건 나오면 또 이제 징역 가야 되니까 그렇게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지금 앞전에 뭐 우리 헬마가 뭐 얘기하고 뭐 장동혁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 7월 27일 다음 달에 1심 결과 나오거든요. 7월 27일. 이 사건은 되게 심플하잖아요. 심플해 이거는. 이게 지금 2개인데 건진법사도 나와가지고 다 나왔어. 건진법사도 나와 다 얘기했어요. 다 했어. 옛날에 만났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벌금 100만 원 정도가 아닐 것 같습니다.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 6월에 뭐 집행유예 2년 내지 한상진 기자 제가 물어보니까 실형 나올 것 같다. 징역 1년 정도 실형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1년이 나오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근데 이게 다음 달 27일에 나오고 공직선거 이제 이거는 심플하잖아요. 더 이상 증심은 안 해도 돼요. 올해 안에 끝납니다. 이게 대법까지. 대법까지 끝나요. 선고까지 올해 안에 그 가능성이 커요. 지금 7월 27일에 나오면 당연히 2심에서 증인신문 안 하면 그냥 한두 달 안에 나와요. 그냥. 좋아. 나오고 물론 조희대 대법원이 이걸 어떻게 끌지 모르겠는데 대법원만 안 끌어주면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면 12월 말에는 이게 끝나야 되는데 조희대는 재판 빨리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게 되게 심각한 거죠. 윤석열은 사실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윤석열 의미 없어. 당이 돈을 안 내는 방법은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요? 국민의힘을 해산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민의힘 해산하면 397억을 안 토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정당을 해산을 하면. 그럼 간판가리 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한번 보세요. 근데 저는 오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쩌면 이건 국민의힘에게 기회를 주는 걸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최신에게 397억을 내려면 당사를 팔아야 됩니다. 전국의 부동산이 뭐 1,000억 이상 갖고 있을 텐데 돈 되는 것들을 팔아야 돼요. 397억을 반환을 하려면. 근데 그렇게 안 할 것 같고 이거를 빌미로 아니야 해산하자.
다시 만들자 뭐 이렇게 해쳐모할 수도 있잖아요. 네. 괜찮나 그렇게 해도? 괜찮대요? 근데 390억을 낼까요? 이 사람들? 아니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그렇게 거야? 지금 저도 들었어요. 아, 그거는 야 그거 알아봐 오늘부터 너는. 근데 사실 이제 법원에서 결정 나오면 그 누군가는 내야 되니까. 근데 이 건이 아니더라도 그 비상계엄 때 요거 좀 심상치 않습니다. 네, ABC 뉴스 기자가요. 네타냐후의 10월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트럼프가 네타냐후가 계속하길 원하는지 모르겠다. 그는 전시총리 아니냐. 와 이거는 완전히 버리는 거거든요. 서로 욕설 한번 주고받더니 완전히 지금 요거 완전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타냐후가 아주 다급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집권당이 바로 공식 성명을 내버렸어요. 네타냐후 총리는 다가오는 선거에 출마한다. 왜 그렇게 읽어요? 정확하게 읽었어. 정확하게 읽었어요. 야, 바로 너무 다급해가지고 바로 성명을 내버렸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었는데 요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수순이죠. 그렇습니다. 요건 예, 됐어. 요거는 네타냐후는 뭐 정리된 것 같아요. 그럼 말도 또 들었잖아요 최근에. 공격하지 마. 그러다 혼자 남는다. 딱 그만뒀잖아요. 요건 앞으로 좀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특히 이렇게 전쟁 국면처럼 가게 되면 굉장히 거기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란하고 직접적인 공방전을 벌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기회에 헤즈볼라를 완전히 없애고 싶은 게 목표인 거지 이란과 전면전을 벌일 생각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칫 자기 때문에 이쪽 상황이 중동 정도에서 나빠지면 안 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까지 말을 들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타냐후한테는 저게 치명적인 게 트럼프는 여지껏 네타냐후를 지지하고 있지만 미국 여론은 점점 네타냐후를 싫어하는 쪽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공개적으로 트럼프가 저런 일을 벌이면 선거에서 이스라엘이 네타냐후를 버릴 가능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 지금까지 미국 없는 이스라엘 국민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요? 미국이 이렇게 나오면 이스라엘은 네타냐후를 충분히 버려서라도 그럴 수 있죠. 네타냐후 인기가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타냐후가 트럼프한테 버림받았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 그러면 국민들이 네타냐후 버려. 선거에서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그런 일이 괜찮네. 그거 괜찮네. 우리가 좀 전에 가장 큰 요소로 요거를 삼으면 되겠네. 그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 조기 총선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트럼프의 말이 정확하게 전시총리지 임시총리지. 뼈 아프다. 진짜. 뼈 아픈 얘기를 하는 거. 네. 요거는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 이야기 간단하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EU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거의 우리가 많이 했던 내용들이 다 담긴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고,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이 모든 활동에 대해서 이제 좀 중단해라라는 것들을 또 촉구했고, 그리고 북한의 핵에 대한 우려를 또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해협 관련해 가지고 평화를 강조했고 현상 변경을 위한 일방적 시도에 반대한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해. 이 이야기부터 잠깐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큰 선고가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월드컵 이슈, 주식 이슈 때문에 완전히 다 묻혀버렸어. 엄청 큰 이슈거든요. 윤석열 워낙에 이제 많은 재판을 받고 있어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윤석열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가지고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한 혐의 있었잖아. 그렇죠. 요걸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요게 이번에 그 1심 선고가 있었어요. 구형 말고 선고. 징역 30년이 나왔어. 그런데 1심이 판단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걸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영이 공모해 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인기 작전을 추진했다. 윤석열은 2024년 3월부터 김용현과의 자리에서 비상계엄과 비상조치를 거론했고 김용현은 노상원 등과 계엄 선포 이후 상황을 준비하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오물풍선 대응을 위한 조치나 정당한 군사작전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는 국가안전을 위해 사용돼야 할 통수권과 계엄 선포권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일반 이적죄를 완벽하게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큰 뉴스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이런 소위 외환죄거든요. 충격이죠. 처음입니다. 당연하죠. 헌정사상 처음이고 사실 이 사건이 애초에 이제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어요, 외환죄로. 제가 이제 법률위원장 하면서 고발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설왕설래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반신반의 하면서. 근데 저희는 이건 분명하게 그 비상계엄의 어떤 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분명한 어떤 그 작전이 있었다라는 확신이 좀 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모든 사실들, 고발의 모든 사실들이 다 확인이 됐어요. 맞아요. 30년이거든요, 지금 30년. 징역 30년.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말하자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군사적 실체를 노출시키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의 군사상 이익이 현저하게 중대하게 해함을 가져온 사건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30년도 부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맞죠. 선고 형량 자체는 엄중하게 지금 사건을 본 것이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윤석열만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김용현이가 더 같은 동급으로 취급된 거는 더 중한 행태를 벌였다는 거예요. 김용현도 30년이기 때문에 30년. 대통령하고 동급이에요, 형은. 그러니까 얼마만큼 악질적인 행태를 했는지를 선고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큰 뉴스야.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거의 안 다뤄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당시에 직위원 재판부는 윤석열 이 언제부터 계엄을 모의했냐? 12월 1일이라고 딱 적시해놨어요. 근데 그 판결을 깬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모의했다. 그렇습니다. 안가 해동 때부터. 그리고 약간 아쉬운 점은요. 노상원 수첩이 위법 수집 증거다라고 해서 증거로 채택하진 않았는데요. 다만 조금 진전된 판결은 있습니다. 김용현과 노상원이 비상계엄을 논의했다는 점은 또 인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위원 재판부가 지금 엉터리 재판한 게 속속 지금 다른 재판에서 들통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고맙습니다. 와.
야, 이게 나는 진짜 이게 가장 앞길로 우리가 얘기를 계속했잖아. 맞아요. 이거를 우리의 생명을. 예, 아니, 이거 대한민국 전체를 네. 위협으로 빠뜨리는 일이잖아. 이게 미친 거지, 사실. 전쟁 날 수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끝까지 아니라고. 야, 이제는 말 못하지. 네, 그렇죠. 판결 났으니까 이제 좀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대법 얘기하겠지. 요 재판이 비공개 재판으로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깜깜이 재판이라서 오늘 좀 걱정했는데 왜냐면 오늘 선고할 때 재판부 출입할 때 저희 활동가들 양반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요 선관위원들이 호선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뽑는다고. 예, 그러니까는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3명을 하죠. 자, 화면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국회에서 선출을 3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지명을 3명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9분이 모여서 호선을 하는데 관례상 대법관이 위원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노태혁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사임하더라도 위원직은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우리나라 법전 어디에도요 지명을 해제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노태혁 중앙선거위원장은 위원으로 조희대 대법관이 지명을 했는데 사퇴를 하니까 지명 해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명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9분은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임명장을 형식적으로 줘요. 네네. 그러면 임명장을 받았으면 면직을 시키는 권한도 사실 대통령에게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기관이니까 공정선거를 위해서 네. 그 누구도 탄핵되거나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네. 뭐 계엄하에서 계엄군이 선관위원을 잡아가면 안 되니까요. 네. 그런데 갑자기 위원장을 사임한다 그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에도 없는 지명 해제권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상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라는 겁니다. 위원장은 사퇴해도 위원직은 유지된다. 그러니까 이제 요지는 뭐냐면 지들끼리 아까 해가지고 뭐 사퇴한다고 그래서 그래 사표 수리하고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라 요거는 탄핵을 시켜야 된다는 거야.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받기 싫으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망가는 거를 대법원장이 길을 열어줬다. 그리고 위법한 일을 같이 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다가 국민동의 청원으로 이 헌법 그러니까 우리 중앙선관위위원 9명과 서울선관위원장 포함해서 이 지금 투표 지연된 곳에 선관위원들 전원 65명을 탄핵안을 저희가 냈습니다. 국민동의 청원을 받고 있어요. 지금 여기 들어가면은 5만 명이 서명하면 소위 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됩니다. 그래서 탄핵 절차를 개시해야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노태악이 사임을 할 수 있냐 없냐, 대법원장이 지명 해제 권한이 있냐 없냐까지 다 판단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중요한 것은 헌재 판단 받아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뭐 자기들끼리 판단할 테니까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솔직하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솔직하게. 헌법에 이제 선관위 관련 조항이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의 조항 중에 첫 번째 조항에 지금 선관위원 임명, 선출, 지명, 아까 말씀하신 각 3개의 기관이 3명씩 임명한다고 표현하고 선출은 국회의원 선출이고 대법원장은 지명이에요. 그리고 신분보장이 됩니다. 임기가 6년인데 6년 동안에는 탄핵이나 파면 이런 거에 의하지 않고서는 의사에 반해서 직을 박탈시킬 수가 없는 신분보장 대상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명 해제라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대법원장이 만약에 선관위원이 됐든 위원장의 지위를 박탈하는 셈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와 반하게 지위를 박탈하는 그 수단은 탄핵과 파면 이외에는 없는데 지명 해제라고 하는 있지도 않은 것으로 있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해서 지위를 박탈하는 그런 꼴이거든요. 그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위원이죠. 그러면 위원이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사직을 했다, 사임을 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 직장 다니다가 자기가 사직서 내면 사직서가 이제 수리 여부 관계 사직서 내면 원래 법률적으로는 사직 의사 표시하면 그냥 그걸로 그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든요. 그런데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도요. 또 말이 안 되는 지금 일이 벌어졌는데 심하더라고.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중원구하고 또 그 광주시에서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을 했는데요. 성남시 중원구 금광이동 제3투표소에서 임태희 후보가 337표, 그리고 안민석 후보가 368표를 얻었다라고 공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선관위가 나중에 전수 확인을 해보니까 뒤바뀐 거예요. 뒤바뀌었어. 임태희 후보가 368표, 안민석 후보가 333표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입력을 했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투표소에서 뭐 A형 투표 용지가 있고 B형 투표 A, B형으로 나눠지는데 후보의 기호가 없으니까 순서대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뭐 개표수 그 투표 용지대로 입력을 해버리는. 근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안이죠. 심각해. 매우 심각한 그런 사안입니다. 전북 교육감 선거에서는 1,107표가 그냥 누락돼 버리는. 근데 물론 이제 당락에는 뭐 영향을 끼치는 숫자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근데 이게 누락이 된 사연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3투표소에서 그 결과를 1투표소에 잘못 기재하는. 맞아요. 굉장히 기초적인 이거는 문제거든요. 심각하더라고. 심각하죠, 이거. 이렇게 허약할 수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야, 앞으로 이거 뭐 불안해서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되나. 그런 좀 걱정까지 드는데, 일단은 저희가 뭐 선관위고 구조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완전 성역화 될 수밖에 없는 다 판사들로 자기들끼리 감사도 못하게 하고 말이야. 근데 이자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다 그냥 사퇴하고 떠나버렸거든요.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전 대법관이죠. 사퇴했고요. 그리고 오민석 서울시 선관위원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입니다. 사퇴했고 민소영 송파구 선관위원장 서울 동부지법 판사인데 사퇴했습니다. 근데 이게 위원장만 사퇴하는 거지 판사를 그만둔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판사는 계속 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사퇴로 이거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나선 분이 대한민국에 지금 나타나고요. 바로
우리 센터장님인데 요거 좀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나오신 거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요 선관위원들이 호선을 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뽑는다고? 예, 그러니까는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3명을 하죠. 화면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국회에서 선출을 3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지명을 3명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9분이 모여서 호선을 하는데 관례상 그 북한 애들을 위한 밀가루 지원 사업이랑 묘목 보내는 거, 묘목 나무 보내는 게 이게 있었는데 그냥 그거는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해왔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검찰이 이제 윤석열의 검찰이 이걸 수사를 어떻게 했냐면 5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북한에 보낸 거는 왼쪽에 묘목 8cm. 네. 그리고 8,000원입니다. 8,000원. 네. 저 묘목 저걸 보낸 거예요. 근데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수사를 했냐면 저 8,000원짜리가 한 5, 6년 후에 5m짜리 소나무가 되면은 1,000만 원이다. 그러니까 니네는 저거를 자라날 수 있는 뇌물을 준 거다. 진짜로 자라날 수 있는 금액이 불려지니까 커지니까. 저게 만약에 10m 되고 몇천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네는 이걸 김정은한테 뇌물을 준 거야.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 진짜지. 진짜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게 보도가 안 돼서 난 공부가 안 돼 있어 나는. 그러니까 이걸 보냈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얘기가 안 돼. 왜냐면 경기도 마음대로 보낸 게 아니고 이런 게 우리가 북한 지원을 보내려면 통일부 통일 승인. 이것도 나무잖아요. 통일부에서 산림청에 물어봤더라고. 야 이거 제재 대상인지 북한의 아닌지. 산림복구인데 이거 묘목 산림청에서 묘목은 다 괜찮습니다고 보낸 거예요. 근데 검찰이 딱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 그러면서 그 통일부 과장한테 통일부 과장 그렇게 괴롭혔나 봐요. 수사하면서. 아니 과장님 네이버도 안 봐요? 이거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라고도 하고. 네이버를 그리고 이제 검찰이 뭐랬냐면 아니 산림복구를 하는데 그 나무 다시 보여주세요. 1번 이게 금송이란 건데 우리 많이 보는 나무잖아요. 이게 이제 수리 정원에나 이제 조경수. 검찰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니 조경수 아닙니까? 저거 산에 어떻게 심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산림청이고 뭐고 통일부고 이 사람들은 한 30년 가까이 근무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것도 보내고 저런 것도 보내고 묘목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아니 과장님 네이버 안 보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네이버만 찾아도 나오는 걸 왜 그걸 검색도 안 하고 그렇게 허락을 했냐. 이게 5년만 지나면 1,000만 원짜리가 되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수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해. 그러면 검사들은 이렇게 조작을 했을지 몰라도 우리가 만약에 우리한테도 연락이 올 수 있잖아요. 국민 배심원에 신청하라고. 그렇죠. 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이 이걸 보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한방 대한민국 터지겠네. 특수부 검사들이 앉아가지고 이지랄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3번 이게 조선일보 3번 자료인데 이거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서 제주도지사 오영훈이 북한의 리오남을 접촉했다. 그래가지고 뭐 신장투석기 이게 3일 전 월요일날 이제 보도예요. 6월 8일. 이게 지금 모르시죠 이거? 네. 처음 봤죠?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조선일보가 오영훈 지사가 실제로 이제 지난 2월부터 해가지고 제주도는 원래 북한 돈 지원을 계속 해왔어요. 근데 16년 동안 끊겼죠. 윤석열 박근혜 이명박 동안 16년 끊겼다가 이번에 이제 어렵게 재개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서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하여튼 지자체 중에 한 곳이 이런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했고 근데 저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 네네. 왜 얘기는 안 했냐면 저게 왜 중요하냐면 저것도 이제 한라봉 묘목을 보니까 한라봉 묘목이 이만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이제 막 커지지. 평생 열릴 거 아닙니까? 한라봉이 계속 매물이 쌓여. 그럼 이게 하나에 몇 천만 원 이런 식으로 매물은 계속 쌓여. 이게 수사함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 한라봉은 100년 동안 열린다고 치는 게 얼마예요? 그러면 이제 뭐 끝도 없는. 근데 하고 저기 이제 여러 가지 저것도 통일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 봉지욱 기자가요 자신의 채널에서 윤석열의 깜빵 생활 관련해서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어요. 맞아요. 네, 서울구치소 출소자의 주장을 근거로 해서 이 특혜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거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구치소에서 거실 3개의 문을 열어놓은 채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을 전담하는 청소부가 2명 있다. 윤석열을 위해 수용자 주 부식이 개선되고 노트북이 제공이 됐다. 이게 사실 이 사실이라면 이거 정말 네 충격 그 자체잖아. 사실이라면. 근데 여기 뭐 여러 명의 이제 거기 있다가 최근에 나온 사람, 뭐 작년에 나온 사람 이렇게 한 서너 명 이상 이제 그런 주장인데. 이거 첨언은 잠시 후에 하세요. 네. 법무부 입장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디 보면 이거 법무부를 욕먹인 거잖아. 네. 법무부가 지금 잘못 관리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죠. 법무부가 깜짝 놀라가지고 입장을 냈어요. 일반 수용 거실과 동일한 독거실 1개만을 사용하고 있고 전담하는 수용동 청소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로 열고 봉지우 기레기라고. 네. 다만 다른 사람과의 불필요한 접촉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단막을 설치했고 인접한 거실을 수용자 없는 공실로 운영을 하고 있다. 서울구치소는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구치소 내에서 노트북, 무선 인터넷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교정시설 내부에는 무선 인터넷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괄호 열고 봉지우 기레기. 이걸로도 이제 분이 안 풀렸나 봐. 법무부가. 그렇죠. 그래서 야 봉지우 봐라 이 자식아. 영상을 봐라 영상. 그래서 영상까지 공개를 해버렸어. 함께 보겠습니다. 긴 복도를 따라 늘어선 독거실. 약 2평 남짓한 이곳은 건강상의 사유나 생활태도뿐 아니라 기준에 따라 분류된 관리 대상자가 수용된다. 묵직한 철문이 열리자 드러난 작은 공간. 2평 남짓한 크기에는 화장실이 포함되어 있고 가구로는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작은 선반이 있다. 식사 시간에는 두꺼운 박스로 받침을 만들고 그 위에 코팅된 종이 상판을 얹어 식탁을 만든다. 수용자의 안전을 위해 식판과 식기는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졌다. 성인 남성이 일자로 놓을 수 있는 공간, 선풍기 한 대와 수용자의 기본 수칙들이 적혀있는 안내문. 철문 안에 세상이라고 특별한 것은 없다. 이 뒷부분이 이제 편집이 됐는데 봉지웅 너가 들어올 곳이다.
원래는 뭐 윤석열 정권 때 제가 들어갈 뻔했죠. 근데 여기 이제 윤석열이 생활하는 곳은 아니고 윤석열이 생활하는 곳과 같은 모델. 모델. 근데 저기는 이제 서울구치소에 아마 7동, 1동부터 16동이 있는데 저기 7동은 다 독거실가, 독방만 있어요. 근데 윤석열은 이제 15동 상중하, 그러니까 15동의 중 2층에 있는 건데 어찌됐든 저는 약간 좀 이상한 게 이제 법무부가 해명을 했으니까 왜냐하면 작년 아마 8월인가 구치소장 교체됐잖아요. 그 전 구치소장은 뭐 일반 접견실이 아니라 특별 접견실을 해가지고 윤석열이 거기서 특별 접견실을 해놓으면 밖에서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음식을 먹고 전화를 해도 모를 정도 뭐 그렇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걸려서 구치소장을 바꾼 다음에 저런 일이 없다. 이제 법무부에서 했고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왜 이렇게까지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제가 매불쇼 정도의 채널 크기면 난리가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저 혼자 그냥 뭐 여러 사람 얘기하길래 맞아. 그냥 가볍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자료 2번 보도 설명 자료를 냅니다. 이제 자료의 종류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